1892년 5월 14일 평양의 한 작은 마을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술렁였다. 두 명의 갓난아기가 동일한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그 모습과 건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달랐다. 이 쌍둥이 자매는 태어나자마자 의사들과 마을 사람 모두의 혼란을 야기했다. 첫째 아이는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보였으나 둘째 아이는 심각한 신체적 이상과 함께 기이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 지역 의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은 곧 평양 전역에 퍼지며 쌍둥이의 수수께끼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날 저녁 이창호라는 지역 의사는 자신의 진료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두 아이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는 힘차게 울며 숨쉬지만 다른 하나는 몸 곳곳에 이상 징후를 보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례다. 그의 글에서 당시 의료진의 당혹감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평안북도 평양은 조선 왕조 말기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도시였으나 의료 지식과 기술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었다. 1892년 당시 평양은 약 1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조선 내 주요 상업 중심지였다. 대동강 주변에 위치한 이 도시는 봄에는 온화하지만 여름이면 습하고 무더운 기후가 이어졌다. 농업이 주 산업이었고 가난한 농민들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의료 서비스는 부족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는데 이번 쌍둥이 출생 사건은 그러한 환경에서 더욱 이상하게 여겨졌다. 쌍둥이는 김영수와 박희정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영수, 당시 32살은 소장농으로 생계를 꾸렸고 박희정, 27세는 집안을 돌보았다. 두 사람 모두 평범한 농민 가정 출신이며 특별한 역사나 배경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의 쌍둥이가 겪는 일들은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섰다. 첫째 딸인 김순화는 건강했고 활발했으며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다. 반면 둘째 딸인 김옥화는 피부가 창백하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했다. 호흡 곤란과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박희정은 아기의 상태를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옥화가 숨을 잘 쉬지 못한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눈을 뜨지 않는다. 이 기록은 당시 산모들의 현실과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처음엔 지역 의원들이 간단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기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마침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났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저주 혹은 귀신 들림이라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1892년 7월 중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도 한성에서 몇몇 관료와 의사가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평안 감사관 문서. 그들은 직접 가족과 아이들을 관찰하고 여러 검사를 시도했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처음부터 상황을 조사하던 한성 출신 의사 김두환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평양의 이례적 사례를 조사했지만 아기의 증상은 기존 문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현상이다. 피부색은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고 호흡은 간헐적으로 멈추는 듯 심각하다. 그의 기록은 당시 조선 의료계가 직면한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이 시기 가족 내비의 긴장도 극에 달했다. 박희정은 매일 옥화를 간호하며 극심한 피로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녀가 남긴 또 다른 일기에는 옥화가 눈을 떴다가도 금세 다시 감는다.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마치 영혼이 떠난 듯하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 기록은 산모로서 겪는 절망과 동시에 아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한다. 반면 김영수는 점점 더 외부 세력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의사들에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미심쩍다는 눈초리뿐이었다고 전해진다. 동네 장로인 이유창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수 씨는 날마다 다른 의원이나 사당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한다. 옥화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 중 하나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신체 변화였다. 몇몇 목격자들은 그녀의 피부 일부가 순간적으로 붉게 변하거나
갑자기 맥박이 크게 뛰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당시 의학으로 해석 불가능한 현상이었고 일부에서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의심하기도 했다. 1892년 10월 초 평양성을 방문한 조선 왕실 의료관 최용재는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현재 기술과 지식으로는 옥화의 상태를 규명할 수 없다. 다만 가족과 마을 주민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므로 최대한 안정된 환경 제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동시에 평안지역신문 평안일보에도 쌍둥이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1892년 10월 15일자 익명의 기자는 평양 시민들은 이 기묘한 쌍둥이를 두고 여러 추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어떤 이는 과거 저주라 믿고 또 어떤 이는 자연현상의 하나라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가족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다. 중대한 전환점은 11월 중순 발생했다. 옥화가 갑작스러운 경련 증상을 보이며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김두한 의사는 상세히 기록했다. 경련 후 아이가 일시적으로 밝아졌지만 곧 다시 무기력해졌다. 이 변화는 당시 진단 불가능했던 복합신경계 문제를 시사한다. 박희정과 김영수 부부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희망과 좌절 사이를 오갔다. 박희정은 일기에 옥화가 잠시나마 나와 눈을 맞췄다며 희망을 표현했으나 동시에 아이가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다라는 불안을 토로했다. 하지만 쌍둥이에 관한 진실에서 더 깊은 미스터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변 인물 중 한 명인 하동철이라는 농민의 증언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집 근처에서 이상한 빛과 소리를 들었다. 그 이후 옥화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그의 말처럼 사건 주변에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여럿 보고되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지방 관리였던 김광섭은 공문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현대의학 지식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도저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인간 의지의 강인함도 함께 기록했다. 하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갈등도 생겨났다.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는 옥화를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가족과 지역 주민들은 끝까지 치료와 기적을 바랐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의료 윤리 논쟁까지 초래했다. 비록 현대 기준으로 보면 치료 방법이나 진단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흡했지만 당시 상황 속 인물들의 감정과 행동은 현실적이었다. 누구 하나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 쌍둥이 사건 이후 평양 지역 내에서는 유사 사례 연구 요청과 함께 의료 체계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평안북도 관청 문서. 그러나 당장 해결책 마련에는 실패했고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결국 1893년 초 겨울 무렵까지 옥화는 계속 쇠약해졌으며 순화조차 성장 과정에서 여러 장애 징후를 보였다는데 의견 분분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영수 부부와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적인 제3자의 기록에서는 이 사건이 과장됐거나 심리적 요인이 개입됐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당시 상인의 메모. 이에 따라 쌍둥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에는 여전히 다층적인 층위와 모순된 시선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를 단순 질병 이상의 복합 현상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이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전설 정도로 치부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이야기가 당시 조선 사회와 인간 본성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하여 사건의 클라이맥스와 이후 전개 그리고 그 의미를 깊게 탐구할 것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1893년 봄 평양의 쌍둥이 사건은 절정에 이르렀다. 옥화는 끝내 생명을 잃었고 순화 역시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성장 경로에서 벗어났다. 이 두 아이의 운명은 당시 사회와 의학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원인과 경과는 끝내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았다.
김두환 의사는 마지막 보고서에서 옥화의 상태는 선천성 기형과 신경계 이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평양 의사들은 어떠한 추가 치료법도 제시하지 못했고 부부는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다. 박희정은 일기에 옥화를 잃은 날 세상 모든 빛이 꺼진 듯했다고 기록했다. 이는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선 인간 존재의 한계와 무력함을 드러낸다. 가족에게 닥친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조선 말기 의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평안 감사관 문서에는 본 사건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 의료 필요성이 대두되어 향후 의료 인력 양성과 시설 확충 계획 수립에 영향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1890년대 이후 일부 지역에서 근대식 병원이 설립되고 서양 의학 도입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쌍둥이 수수께끼는 과학적 설명 범위를 넘어선 인간 운명의 복잡성을 상징한다. 두 아이는 같은 자궁 안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걸었고 그 차이는 단순 질병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적 돌연변이나 희귀 질환으로 추측하지만 19세기 조선에서는 온갖 미신과 전설로 가려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쌍둥이에 대한 기록들은 점차 사라졌고 김영수 가족 또한 지역사회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당시 남겨진 일기와 관료 보고서들은 오늘날 학자들이 인간 삶의 취약성과 가족애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옥화의 상태를 완벽히 규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변 속에 숨어있는 우리 시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통찰은 무엇인가? 미해결된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삶과 죽음 사이 애매한 경계를 되새기게 한다. 쌍둥이 수수께끼는 기억 저편에 숨겨진 이름 없는 존재들의 목소리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면서도 강인한 존재인지를 알려준다. 시간과 지식을 뛰어넘어 울려 퍼지는 이 이야기 속에는 부조리와 희망,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발전된 의학기술과 풍부한 정보 속에서도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앞에 선다. 그럴 때마다 1892년 평양에서 태어난 두 자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과학 그 자체보다도 삶을 대하는 겸손함이며 미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미스터리는 끝없는 질문 속에서 더욱 빛난다. 1892년 평양, 가난한 농민집 아이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묻는다.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8787년 9월 14일 강릉의 한적한 마을에 폭풍우가 몰아쳤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댔다. 그날 밤 네 형제가 갑작스런 사건에 휘말리며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들의 이야기는 당시 학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했고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강릉의 작은 가옥 한복판에서 시작된 이 비극은 단순한 가족사 이상이었다. 네 형제는 각기 다른 길을 걷다가도 서로를 향한 깊은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이 일어난 그 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당시 목격자였던 김철수는 후일 이렇게 말했다. 1878년 당시 강릉은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동해안에 위치한 이 도시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지형으로 겨울에는 매서운 북서풍이 불어와 혹독한 날씨를 자랑했다.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였으며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서민층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쇠퇴와 지방 호족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어 불안정한 시기였다. 경제 상황 역시 어려웠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과 외국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경제 구조가 흔들렸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강릉 역시 점점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과 새 물결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네 형제 중 맞이인 이재호는 28세로 지역 유지인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 둘째 이현수는 25세로 당시 드물게 한문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마을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셋째 이명주는 21살 청년으로 바닷가 어부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막내 이승환은 겨우 17세였지만 가족 내에서는 가장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 가족들은 평소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에 놀란 이웃들은 창밖으로 몰려나왔다. 그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근 주민 박영식은 이렇게 증언했다. 하지만 곧 모든 게 조용해졌죠. 다음 날 아침 네 형제 중 둘만 살아있었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마을 기록보관소에 남아있는 문서에는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이 희미하게 적혀있다. 강릉 읍내 북적집에서 의문의 다툼 발생 후 2명 실종.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학계에서는 관련 자료를 무시하거나 축소해왔다.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 이후 지역사회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당시 지방관리였던 김경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1878년 9월 15일 강릉 네 형제 사건 조사 진행 중이나 답답함만 쌓인다. 이 기록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진실의 단편을 보여준다. 네 형제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깊숙이 묻혔고 공식 기록에서는 사라져갔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과 남겨진 문서들 덕분에 우리는 일부 단서를 복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왜 그리고 어떻게 네 형제가 갈라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날 밤 벌어진 일들과 이후 벌어진 숨겨진 진실들을 차근차근 밝혀나갈 것이다. 곧 이어질 다음 장에서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현장 조사 기록들을 토대로 사건의 미묘한 흐름과 숨겨진 갈등들이 드러난다. 사건 다음 날 강릉 마을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네 형제 중 생존한 이재호와 이현수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재호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는 점차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그날 밤 누군가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눈치챘다. 당시 그의 측근인 박준석은 증언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이 기록은 1878년 9월 말에 작성된 비밀 일지에서 발견되었다. 반면 둘째 형 이현수는 사건의 배후를 밝히려 학계와 지방 관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곧 뜻밖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강릉 서당의 스승인 최성욱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현수가 연구를 진행하려 했으나 관련 자료들은 철저히 봉인되어 있다. 실제로 관청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폐기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명준과 승환이 사라진 밤 마을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보고되었다. 몇몇 주민들은 바닷가 근처에서 기묘한 빛과 소리를 목격했다고 전한다. 어부였던 김대성은 후일 이렇게 회고했다. 밤하늘에 뭔가 번쩍였고 바람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이러한 증언은 당시 지방 문서에도 간략히 기록되어 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네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도 존재했다. 재산 분쟁이나 지역 정치적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일부 연구자들은 당시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 개인과 가족 단위의 내부 분열이 잦았다고 분석한다. 1878년 10월 초 강릉 관아에서는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사관 김영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벽에 부딪힌다.
그의 보고서는 현재 일부만 남아있으며 핵심 부분들은 의문스러운 이유로 삭제된 상태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내 형제와 연관된 외부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몇몇 목격자는 그들 주변에 낯선 인물이 자주 등장했다고 증언하였다. 한 노인은 어두운 옷을 입은 사내가 밤마다 집 근처를 맴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생존자 이현수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필필 편지는 1880년에 발견되었는데 이 편지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묻어난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그러나 사건 해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족 간 불화설과 외부 세력 개입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지방 관리들의 부패와 권력 다툼 때문에 사건 자체가 은폐됐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실종된 두 형제의 흔적이다. 이후 여러 해 동안 인근 산림과 해안 지역에서 그들의 흔적이라고 추정되는 유품들이 발견되었으나 확실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 전체를 둘러싼 신비함을 더욱 키웠다. 결국 내 형제 사건은 지역 사회뿐 아니라 학계 내부에서도 논란거리로 남았다. 일부 연구자는 이를 단순 가정 내 불화로 치부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정치적 음모 가능성을 제기한다. 강릉 읍내의 한 노인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오늘 우리는 조금씩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여러 갈래로 얽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시에 작성된 문서들과 생존자의 편지를 통해 서서히 퍼즐 조각들을 맞춰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형제가 남긴 흔적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침묵 역시 중요한 단서라는 점이다. 이번 이야기를 이어가는 다음 장에서는 각 증언과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더욱 깊어지는 미스터리에 접근할 것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역사 미스터리 콘텐츠를 위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1878년 강릉에서 벌어진 내 형제의 비극은 오랜 세월 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한 편의 편지가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1882년에 작성된 이 편지는 당시 행정관 김영래가 비밀리에 남긴 것으로 사건 당일 밤 내 형제가 적대적인 외부 세력과 충돌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김영래의 일기에는 그들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닌 외부 권력과 맞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폭로는 기존 학계가 무시했던 사건의 본질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이재호와 이현수는 형제들의 안전을 지키려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결국 두 동생이 실종되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이재호는 이후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은둔하며 가족의 명예를 지켰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산다라고 말하며 끝내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 이현수 역시 생애 동안 진실을 추구했으나 권력의 장벽 앞에서 좌절했다. 내 형제가 마주한 역경은 단순한 가족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력 간 갈등의 희생양이었다.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 존엄성과 연대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오늘날 강릉에서는 이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일부 학자와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 당시 자료 복원 작업과 증언 수집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실종에 얽힌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왜 외부 세력이 내 형제를 노렸는가? 어떤 이유로 지방관청은 은폐를 택했는가? 이 질문들은 지금도 답이 없는 채 남아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문제들을 던진다. 존엄과 정의를 향한 투쟁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계속된다. 강릉의 내 형제 이야기는 그러한 투쟁의 한 단면이다. 개인이 겪는 고난과 공동체 내 침묵,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공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라진 두 형제의 행방 너머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어느 시점에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잊혀진 역사들과 마주해야 하는가? 강릉 네 형제 이야기는 결국 인간 정신과 기억 사이에 자리 잡은 영원한 퍼즐이다. 이침이라는 그림자 속에서도 그들의 삶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문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역사 미스터리를 만나보세요.